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수영장에 둥둥 뜨지 않냐, 물에 둥둥 뜨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가라앉지 않냐. 잠도 마찬가지다. 낮에 생활 액티브하게 하시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러면 사실은 저녁 먹고 쉬다가 이완하다 뚝 떨어지는 게 잠이다. 근데 너무 잠에 대해서 지금 걱정도 많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잠이 시험이 됐다. 그래서 더 잠을 못 자는 거다. 그래서 꿀잠의 비법은 자기 자신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자고 깨는 그런 파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수면의학센터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우리는 왜 자야 되느냐, 과연 잠이 우리 깨어있는 이 시간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과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위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면 자고 깨는 거는 과연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뇌에서 조절하는 건데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항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졸린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이제 에너지가 다 쓰이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졸리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잘 수 있는 힘을 올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밤을 꼴딱 새서 집에 가서 잠을 자면 그냥 하루 24시간 내리 잘 것 같은데, 내가 원래 깨는 시간에 깨서 일어나서 잠깐 왔다 갔다 물 마시고 밥 먹고 다시 잠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일주기 리듬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우리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과정과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되느냐?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의 양은 다 다르다.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잠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잠이 많은 사람은 대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걸 롱슬리퍼라고 얘기하는데 드물어요. 한 1에서 2% 정도 있습니다. 9시간은 최소 자야 낮에 졸립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숏슬리퍼는 6시간 이하를 자도 낮에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 주말에 몰아자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원래 잠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람마다 수면이 필요한 요구량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면재단에서는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한 권고사항을 주고는 있어요. 20대에서 65세 정도까지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정도, 18세에서 25세 정도의 그런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도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한 7, 8시간 정도가 권고 수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한 7시간에서 9시간 권고 수면 시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대략 한 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자면 그냥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졸립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장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국제 수면장애 분류라는 기준을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불면증, 두 번째는 사건 수면이라고 말하는데, 자는 동안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유병 증상 같은 거. 세 번째는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무호흡증, 우리 코골이 이런 질환들이 여기 속합니다. 네 번째는 과수면증입니다. 기면병, 특발성 과다수면증 이런 병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올빼며, 극단적인 종달새형, 내지는 아주 불규칙하게 어떤 리듬이 없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슬립 릴레이티드, 수면하고 관련된 움직임 장애, 바지불안증 많이 아실 텐데,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다리가 움직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감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수면 장애들. 그래서 총 이제 이 국제 수면 장애 분류에서는 7개의 큰 카테고리 정도로 수면 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게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낮에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거는 수면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불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지 못하는 거를 불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도 그 다음으로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배에서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코골이 소리가 엄청 크고 가끔 숨이 멎었다가 어떻게 깨우기도 하고 숨이 푹 터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룻밤에도 수백 번까지 반복되는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실제로 증상은 다양하게 호소할 수 있는데, 잠과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그 다음에 낮에 굉장히 졸려요. 자다가 중간에 숨을 쉬려는 노력 때문에 자꾸 깨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낮에 능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폐쇄성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중요한 것이 이런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뇌졸중이나 이런 다른 만성적인 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코골이가 꽤 있다. 여기서 꽤 있다의 기준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잘 때 잠을 방해한다, 옆 사람 잠을. 이게 한 중등도 이상의 코골이 소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꿈꾸는 잠에서는 우리 몸이 다 마비돼요.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숨 쉬는 근육 이외에는 나머지 근육은 다 마비돼서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우리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병이에요. 대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누구랑 싸우는 꿈을 꾸면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막 동물이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면 막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치거나 옆에 있는 베드 파트너를 때리거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런 잠꼬대를 많이 하시고 이런 자는 중에 행동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이 렘수면 행동장애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도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를 마치 흉내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치료를 하면 대개는 약을 쓰면 한 80% 이상 증상이 잡히거든요. 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분들을 10년 정도 쭉 추적 관찰했을 때는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치매나 파킨슨으로 진단받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하지불안 증후군은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철분이 부족해도 오거든요. 그래서 발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어쨌든 대개는 장단지가 자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고 싶습니다. 움직이면 나아져요. 그래서 밤에 심해지고 낮에는 좀 나아지고 걸어다니면 좀 나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고, 이런 증상이 대개는 장단지, 허벅지, 하지 쪽에 오고요. 한 30-40% 환자들은 상지로도 올라옵니다. 그냥 불면 증상을 호소하면서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이게 병이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시고. 근데 이제 면밀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증상 체크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은 불면 증상이 있으신데 하지불안 증후군에 의한 거구나. 불면증의 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비약물적인 치료입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인지행동 치료는 그런 행동적인 것들을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극조절법. 예를 들면은 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침대하고 불면증이 짝꿍이 돼 있는 경우들. 왜 그게 생기냐 하면 침상에서 자지 못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침대에서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면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몇 시에 잠이 드는지, 몇 시에 잠이 깨는지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내가 몇 시에 침상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지, 아니면 몇 시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지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는 이제 수면 일기 같은 것도 평가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제한법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잘 수 있는 파워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약간의 수면 박탈을 시켜서 수면율을 높여주는 거. 그게 이제 수면 제한법. 세 번째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대개는 잘 때가 되면 불안해하세요. 마음이 복잡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완요법 같은 걸 해줘요. 그 다음에는 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교정해주는 컴포넌트,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에듀케이션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나는데 한 2, 3주 걸려요. 처음에 한두 주는 나빠지게 돼요. 비약물적인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비약물적인 치료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낮잠은 안 주무셔야 돼요. 아까 수면의 항상성에서 낮에 주무시면 밤에 잘 잠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셔야 되고, 너무 졸리면 1, 20분 앉아서 조는 거 정도, 30분이 넘어가는 낮잠은 밤잠을 뺏어 먹는 잠. 건강한 수면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른 시간에 딱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시간에 뭘 되게 흥분하는 걸 많이 하세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한 운동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잠자러 들어가기 6시간 전에 끝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가 있을 때 운동하세요. 햇빛을 보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이제 유튜브로 막 재밌는 거 보시고 잘 무렵에 막 게임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몸은 예를 들면은 뭐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저녁 먹고 쉬다가 11시 12시에 떨어지는 게 우리 몸이 잘 준비, 몸과 마음이 잘 준비, 흥분을 가라앉히고 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카페인은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줄이셔야 돼요. 길게는 12시간 이상 가기도 하고요. 짧게는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니까 오후 커피부터는 확실히 야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오전에 한 잔만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안이 편안하셔야 돼요. 담배도 이제 정신 자극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면을 자기 전에 줄담배 피시는 분들 이제 불면증 유발할 수 있고요. 술은 잠이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수면 잠복기는 줄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근데 이제 수면 분절, 자꾸 잠을 깨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상시간 일정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시계를 치우시는 거.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잠이 안 들고 있을 때나 예를 들면 중간에 깼을 때 시간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잠이 다 달아나거든요. 꿀잠의 비법이 별게 있나요? 몸과 마음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시계 치우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칙들을 지키시는 겁니다.